이준호는 수술실 안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의 손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교하게 움직였고 날카로운 메스는 출혈 부위를 정확하게 찾아냈다. 쉴 새 없이 울리는 심전도 모니터 소리와 흡입기의 위잉 하는 소리가 섞여 수술실을 가득 채웠지만 준호의 의식 속에는 오직 눈앞의 환자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는 한울병원 외과에서 미친 칼날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그 별명은 그의 뛰어난 수술 실력을 찬양하는 동시에 환자나 동료들에게 한치의 감정도 드러내지 않는 그의 차갑고 냉정한 성격을 꼬집는 것이기도 했다. 그는 29살의 젊은 나이에 이미 국내 최고 수준의 외과 의사로 인정받았다. 특히 위급한 상황에서의 판단력과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섬세한 성의술은 그를 천재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하지만 그의 뛰어난 재능 뒤에는 깊은 상처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10년 전 그의 첫사랑 김서연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죽음은 준호의 모든 것을 산산조각냈다. 그 이후로 준호는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오직 일에만 매달렸다. 차갑고 이성적인 의사로서의 삶만이 그에게 유일한 도피처였다. 오늘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는 온몸에 문신을 한 거친 외모의 남자였다. 그는 조직 간의 싸움에 휘말려 칼에 찔린 듯했다. 그의 이름은 박진호. 의료 기록에는 조직폭력배라는 딱지가 붙어 있었다. 준호는 환자의 신분에는 관심 없었다. 그의 눈에는 오직 피 흘리는 장기만이 보일 뿐이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메스를 쥐고 수술을 시작했다. 수술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준호는 능숙하게 벌어진 복부를 열고 출혈 부위를 지혈하며 손상된 장기를 봉합했다. 그때였다. 그의 눈의 환자의 왼쪽 가슴에 선명하게 새겨진 흉터 하나가 들어왔다. 그것은 마치 작은 별 모양 같기도 하고 날카로운 칼날이 긁고 지나간 듯한 불규칙한 모양이기도 했다. 흔치 않은 형태의 흉터였다. 준호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심장이 발작적으로 뛰기 시작했다. 믿을 수 없었다. 이럴 리가 없었다. 그 흉터는 정확히 10년 전 그의 첫사랑 김서연의 가슴에 있던 흉터와 똑같았다. 서연은 어릴 적 불의의 사고로 왼쪽 가슴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그녀는 그 흉터를 나만의 비밀 별자리라고 부르며 아꼈고 준호에게만 보여주곤 했다. 준호는 그 흉터를 수없이 어루만졌었다. 그리고 지금 눈앞의 환자 박진호의 가슴에 똑같은 흉터가 새겨져 있었다. 흡인. 준호는 애써 침착하게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네, 교수님. 옆에 선 간호사가 재빨리 흡인기를 가져다 댔다. 준호는 다시 수술에 집중하려 했지만 그의 시선은 자꾸만 그 흉터에 머물렀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 찼다. 서연은 10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그는 직접 그녀의 사망 진단서를 확인했다. 그런데 어떻게 그녀의 흉터가 저 남자에게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혹시 서연과 관련된 또 다른 비밀이 있는 것일까? 수술은 무사히 끝났다. 박진호는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준호는 수술실을 나서면서도 계속 그 흉터를 생각했다. 그의 냉정하고 이성적이던 마음은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죽음 이후 단 한 번도 그녀의 흔적을 찾아본 적이 없었다. 그녀를 기억하는 것조차 고통스러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눈앞에 나타난 이 기이한 흉터는 그를 10년 전에 악몽 속으로 다시 끌어들이는 듯했다. 준호는 퇴근 후에도 병원을 떠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다. 그의 머릿속에는 서연의 모습과 박진호의 가슴에 있던 흉터가 교차하며 떠올랐다. 그는 서둘러 낡은 서랍장을 열었다. 그 안에는
서연과의 추억이 담긴 작은 상자가 들어 있었다. 상자 안에는 서연이 직접 그린 그림, 그녀가 준 작은 선물들, 그리고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 서연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녀의 왼쪽 가슴에는 희미하게 그 별 모양의 흉터가 비쳐 보였다. 준호는 사진 속 흉터와 박진호의 흉터를 비교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똑같았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준호는 직감했다. 박진호가 서연의 죽음과 어떤 식으로든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고. 아니면 서연이 죽지 않고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터무니없는 희망마저 그의 마음속에 피어났다. 하지만 이내 그는 고개를 저었다. 서연은 죽었다. 그는 그녀의 장례식에 참석했고 그녀의 차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진 것을 직접 보았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다음 날 준호는 박진호의 담당 의사로서 중환자실을 찾았다. 박진호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고 생명유지장치에 의존하고 있었다. 준호는 박진호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다. 거칠고 사나워 보이는 외모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쓸쓸하고 고독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준호는 박진호의 가슴에 붕대 위로 희미하게 비치는 흉터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여전히 그 흉터는 그의 심장을 거세게 흔들었다. 준호는 박진호의 의료 기록을 샅샅이 뒤졌다. 그의 과거 병력, 가족관계, 지인 정보까지. 하지만 박진호의 의료 기록은 깨끗했다. 과거 병력은 거의 없었고 가족관계는 미상으로 되어 있었다. 지인 정보도 전혀 없었다. 그는 마치 세상에 홀로 떨어진 사람처럼 보였다. 준호는 답답함을 느꼈다. 박진호에 대한 정보는 흉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준호는 결국 직접 박진호의 배경을 조사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인맥과 뛰어난 정보력을 활용하여 박진호에 대한 정보를 캐기 시작했다. 박진호는 흑룡파라는 폭력 조직의 행동대원이었다. 그는 밑바닥부터 시작해 주먹 하나로 지금의 위치까지 올라온 잔혹하고 무자비한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조직 내에서도 인정받는 실력자이자 보스에게 충성하는 인물이었다. 준호는 박진호가 서연과 관련된 단서를 쥐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몇 주 후 박진호는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다. 그의 생명력은 놀라웠다. 준호는 박진호가 회복되는 동안 그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피며 그와 대화할 기회를 엿봤다. 박진호는 의식을 회복하자마자 거친 눈빛으로 주변을 경계했다. 그는 병원을 믿지 못하는 듯했고 준호의 눈빛에는 의심과 적대감이 가득했다. 준호는 일부러 박진호의 병실을 찾아갔다. 박진호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딘가 모르게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몸은 좀 어떻습니까? 준호가 조용히 물었다. 박진호는 준호에게 시선조차 주지 않았다. 당신이 수술했나?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예, 이준호입니다. 준호는 또렷하게 이름을 말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박진호를 바라보고 있었다. 웃기고 있네. 의사면 그냥 수술이나 하지. 왜 쓸데없이 사람 목숨을 살려? 박진호는 비꼬듯 웃으며 침대에 기대앉았다. 그러나 그 웃음은 어딘가 불안정했다. 준호는 한 발짝 다가갔다. 당신 몸의 흉터 기억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흉터, 제 첫사랑, 김서연의 흉터와 똑같습니다. 박진호의 표정이 굳었다. 순간 눈빛에 일말의 공포가 스쳤지만 곧이어 분노로 바뀌었다. 닥쳐, 당신 그만하라고 했지. 박진호, 준호는 재빠르게 그의 팔을 잡아 지탱하며 조용히 말했다. 진실을 박진호는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준호를 노려보며 말했다. 준호는 한 걸음 더 다가가 속삭이듯 말했다. 당신이 지키지 못한 박진호는 눈을 치켜떴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의 사이에 묵직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숨겨진 과거가 이제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나를 협박하지 마.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건장한 체격의 남자 몇 명이 들어왔다. 흑룡파 조직원들이었다. 그들은 준호를 보자마자 위협적인 눈빛을 보냈다. 박진호 씨, 괜찮으십니까? 이 자식이 감히 박진호 씨를 건드리다니. 조직원 중 한 명이 준호를 향해 달려들었다. 준호는 냉정하게 그들을 바라봤다. 여기는 병원입니다. 환자를 위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의료 행위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닥쳐, 우리는 박진호 씨를 데리러 왔다. 조직원들은 준호에게 달려들려 했다. 박진호는 그들을 막아섰다. 그만둬. 이 자식은 내 담당 의사야. 건들지 마. 조직원들은 박진호의 말에 잠시 멈칫했다. 그들은 박진호의 눈치를 살피며 주춤거렸다. 박진호는 그들을 노려보며 말했다. 나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희는 빠져 있어. 조직원들은 마지못해 병실 밖으로 물러났다. 박진호는 준호를 노려봤다. 이제 만족하냐? 당장 나가. 2번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준호는 박진호의 병실을 나섰다. 그의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웠다. 박진호는 분명히 서연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서 흔들림을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왜 그 사실을 숨기려 하는 것일까? 준호는 박진호의 뒤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의 직감은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외치고 있었다. 그의 첫사랑 서연의 죽음과 이 깡패의 흉터.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 준호는 박진호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 그는 박진호의 모든 행동을 주시하고 그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했다. 준호는 병원 내부의 정보망을 활용하여 박진호의 과거 행적과 흑룡파 조직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했다. 그는 박진호가 흑룡파의 보스인 김대호 회장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김대호 회장은 거물급 사업가로 위장한 폭력 조직의 보스였다. 그는 서울 재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다. 준호는 김대호 회장이 서연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서연은 사망 당시 한 시사 주간지에서 인턴 기자로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서울 재개발 프로젝트와 관련된 비리를 취재하고 있었다. 준호는 서연의 죽음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김대호 회장이 저지른 살인 사건일 수도 있다는 끔찍한 가설을 세웠다. 그리고 박진호가 그 살인 사건의 증인이거나 혹은 공범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다. 준호는 밤낮 없이 김대호 회장과 흑룡파 조직에 대한 조사를 계속했다. 그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다. 그는 서연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김대호 회장의 죄를 세상에 폭로할 것이었다.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서연의 억울한 죽음과 박진호의 의문의 흉터가 그를 끊임없이 재촉했다. 박진호는 병실에서 준호의 감시를 느끼고 있었다. 그는 준호의 집요한 눈빛에서 10년 전 그날의 악몽을 다시 떠올렸다. 박진호는 준호를 보자마자 화를 내고 욕설을 퍼부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묘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준호는 다른 의사들과는 달랐다. 그는 박진호에게서 흉터의 진실을 캐내려 할 뿐 다른 이들처럼 그를 비난하거나 경멸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눈빛에는 연민과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박진호는 준호에게서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삶을 살았지만 10년 전에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해 연결되어 있었다. 어느 날 밤 박진호는 병실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준호의 질문이 끊임없이 맴돌았다. 김서연이라는 여자를 압니까? 그녀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지. 박진호는 침대에서 내려와 창밖을 바라봤다. 10년 전 그날의 악몽이 다시 떠올랐다. 끔찍한 비명소리, 피냄새, 그리고 그의 눈앞에서 사라져간 소녀의 모습.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준호가 들어섰다. 박진호는 놀란 듯 몸을 움찔했지만 이내 다시 거친 표정을 지었다. 왜 또 왔어? 당신 같은 놈이 감히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 박진호는 소리쳤다. 준호는 박진호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옆에 섰다. 당신은 김서연을 알아. 그리고 그녀의 죽음에 대해 알고 있어. 말해줘.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박진호는 준호를 노려봤다. 그의 눈빛은 분노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망설였다. 10년간 묻어두었던 비밀을 털어놓아야 할지. 하지만 준호의 간절한 눈빛은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닥쳐, 내게 아무것도 묻지 마. 박진호는 고개를 돌렸다. 왜 숨기는 거야? 왜 말하지 않는 거야? 그녀는 내 첫사랑이었어. 그녀의 죽음은 내 삶을 망가뜨렸어. 당신은 대체 누구야? 그 흉터는 대체 뭐야? 준호는 박진호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박진호는 준호의 절규에 잠시 멈칫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더 이상 감출 수 없었다. 젠장, 그래, 나는 김서연을 알아. 그녀는 박진호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그의 어깨는 격렬하게 떨렸다. 준호는 박진호의 흐느낌을 보며 충격을 받았다. 박진호의 눈물은 그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었다. 박진호는 단순한 깡패가 아니었다. 그는 서연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 관계는 준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비극적인 것이었다. 준호는 박진호의 슬픔에서 진실의 실마리를 느꼈다. 이제 시작이었다. 10년 전의 비극적인 사건의 진실이 서서히 드러날 것이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준호의 삶을 다시 한번 뒤흔들 것이 분명했다. 박진호의 눈물은 이준호의 굳건했던 마음을 흔들었다. 차갑고 냉정하던 그의 세계에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박진호는 김서연의 이름을 듣자마자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다. 그의 눈물은 준호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었다. 박진호는 분명히 서연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었다. 준호는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아 박진호가 진정되기를 기다렸다. 병실 안에는 박진호의 흐느낌과 준호의 굳건한 침묵만이 맴돌았다. 얼마 후 박진호는 겨우 흐느낌을 멈추었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한 감정을 담고 있었다. 그는 준호를 노려봤다. 그래서 당신이 뭘 어쩌겠다는 건데 나를 감옥에라도 넣으려고? 박진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체념과 고통이 섞여 있었다.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야. 김서연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 당신은 그 진실을 알고 있어. 말해줘.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박진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시선은 창밖의 어둠 속으로 향했다. 내가 말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데? 이미 모든 건 끝났어. 10년 전 일이야. 아니, 끝나지 않았어. 그녀의 죽음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당신은 그날의 유일한 증인일 수도 있어.
말해줘. 김서연이 어떻게 죽었는지, 왜 그녀의 흉터가 당신에게 있는 건지. 준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박진호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10년 전의 끔찍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망설였다. 이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할지. 하지만 준호의 눈빛은 그를 재촉하는 듯했다. 그는 결국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그 속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김서연, 그 아이는 내 동생이었어. 준호는 박진호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의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듯했다. 서연이 박진호의 동생이라고? 이럴 리가 없었다. 서연은 고아였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했다. 박진호는 이 거리의 깡패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도 없었다. 무슨 말이야? 김서연은 고아였어. 가족이 없다고 했어. 준호는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박진호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 서연이는 어릴 적에 나랑 헤어졌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는 고아원으로 갔고 서연이는 다른 곳으로 보내졌어. 우리는 너무 어렸고 서로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지. 내가 그 아이를 다시 만난 건 10년 전 그날이었어. 박진호는 10년 전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의 이야기는 준호가 알고 있던 서연의 죽음과는 전혀 다른 충격적인 진실을 담고 있었다. 나는 당시 김대호 회장의 심부름을 하고 있었어. 그는 흑룡파의 보스였지만 겉으로는 부동산 사업가로 위장하고 있었지. 김대호는 한강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불법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주민들을 강제로 쫓아내고 있었어. 나는 그 과정에서 김대호의 지시를 받아 주민들을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했어. 어느 날 우연히 개발 예정지에 나타난 한 여자를 발견했어. 그 여자는 카메라를 들고 뭔가를 촬영하고 있었지. 나는 김대호의 지시를 받고 그 여자를 쫓아갔어. 그리고 그녀의 손목에 있는 흉터를 봤어. 박진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 흉터는 어릴 적 나와 서연이가 함께 사고를 당했을 때 생긴 흉터였어. 나는 그 흉터를 보자마자 직감했지. 그녀가 내 동생 서연이라는 걸.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이미 나는 김대호의 사람이 되어 있었고 서연이는 김대호의 비리를 캐내고 있었으니까. 준호는 숨을 들이켰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서연은 기자가 되기 위해 서울 재개발 프로젝트를 취재하고 있었다. 그녀는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김대호 회장의 비리를 파헤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 서연이의 죽음은?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박진호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눈을 감았다. 김대호는 서연이가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라는 걸 알았어. 그래서 그녀를 제거하기로 결심했지. 그는 서연이를 유인해서 자동차 사고로 위장해서 죽이려고 했어. 나는 그 사실을 알았지만 김대호의 협박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나는 내 동생을 죽음으로 내몰았어. 박진호는 다시 흐느꼈다. 나는 서연이를 구하기 위해 몰래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어.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 서연이는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지. 나는 그녀를 안고 병원으로 가려 했지만 김대호의 부하들이 나타났어. 그들은 나를 막았고 서연이는 내 품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어. 나는 그녀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했어. 그녀의 가슴에 있던 흉터를 보며 나는 그녀가 내 동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지. 그리고 내가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그녀의 흉터를 내 몸에 새겼어. 그녀를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박진호는 자신의 가슴에 있는 흉터를 어루만졌다.
그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흐르는 듯했다. 준호는 박진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충격을 금치 못했다. 그의 심장은 찢어지는 듯했다. 서연은 교통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었다. 김대호 회장의 손에 살해당한 것이었다. 그리고 박진호는 그녀의 친오빠였다.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는 김대호 회장의 탐욕과 잔혹함이 있었다. 준호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그의 눈에는 복수심이 불타올랐다. 김대호, 그 자식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준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박진호는 준호를 바라봤다. 이제 알겠어. 이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김대호는 거대한 괴물이야. 너 같은 의사가 감히 상대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괜히 나섰다가 너까지 위험해질 거야. 이제 그만둬. 아니,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김서연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낼 거야. 김대호의 죄를 세상에 폭로할 거야. 당신은 나를 도와줘야 해. 준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박진호는 준호의 눈빛에서 자신과 같은 분노와 결의를 보았다. 그는 준호의 집요함과 간절함에 결국 마음을 열었다. 내가 널 도울게.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김대호는 네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잔인한 놈이야. 그리고 그는 나를 쉽게 놓아주지 않을 거야. 박진호는 한숨을 내쉬었다. 괜찮아. 나는 모든 것을 각오했어.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날 이후 준호와 박진호는 비밀스러운 공조를 시작했다. 박진호는 준호에게 김대호 회장과 흑룡파 조직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했다. 흑룡파는 단순한 폭력 조직이 아니었다. 그들은 정치권과 재계, 심지어 사법부까지 연결된 거대한 비리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다. 김대호 회장은 자신의 막대한 재력과 권력을 이용하여 모든 불법적인 행위를 은폐하고 자신에게 방해가 되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제거했다. 서연의 죽음도 그 수많은 희생자 중 하나였다. 준호는 박진호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김대호 회장의 비리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뛰어난 해킹 실력을 활용하여 김대호 회장의 비밀 계좌와 해외 유령 회사들을 추적했다. 그의 집무실은 온통 김대호 회장과 흑룡파 조직에 대한 자료들로 가득 찼다. 준호는 밤낮 없이 컴퓨터 앞에 앉아 김대호 회장의 검은 그림자를 추적했다. 그의 눈은 피로로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의 의지는 더욱 강해졌다. 박진호는 병실에서 준호의 행동을 주시했다. 그는 준호가 자신보다 훨씬 더 집요하고 냉철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준호는 단순한 의사가 아니었다. 그는 복수심으로 불타는 사냥꾼이었다. 박진호는 준호의 모습을 보며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10년간 짊어져 왔던 죄책감과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다. 김대호 회장은 준호의 움직임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준호의 뒤를 캤다. 그리고 준호가 박진호와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김대호 회장은 분노에 휩싸였다. 박진호가 자신의 비밀을 준호에게 털어놓았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는 박진호와 준호를 동시에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밤, 준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김대호 회장의 비밀 서버에 침투하려 하고 있었다. 그때 그의 컴퓨터 화면에 경고 메시지가 떴다. 누군가 그의 시스템에 침투하려 하고 있었다. 그것은 흑룡파의 해커들이었다. 그들은 준호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를 공격하려 했다. 준호는 재빨리 시스템 방어 모드를 가동하고 역으로 흑룡파의 서버에 침투하려 했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다. 수많은 코드들이 화면을 스쳐 지나갔다. 컴퓨터 화면에는 복잡한 해킹 코드들이 번개처럼 오갔다. 준호는 자신의 모든 해킹 기술을 동원하여 흑룡파의 공격을 막아냈다.
그의 입에는 식은땀이 흘렀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젠장, 만만치 않군. 흑룡파의 해커들이 비명을 질렀다. 그들은 준호의 뛰어난 해킹 실력에 당황한 듯했다. 준호는 흑룡파의 서버에 침투하는 데 성공했다. 그곳에는 김대호 회장의 비자금 내역과 불법적인 사업 계약서, 그리고 서연의 죽음과 관련된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준호는 증거 자료들을 자신의 서버로 옮기려 했다. 그때 갑자기 집무실 문이 열리고 건장한 체격의 남자 몇 명이 들이닥쳤다. 흑룡파 조직원들이었다. 그들은 무기를 들고 준호를 향해 달려들었다. 준호는 재빨리 의자를 들어 그들의 공격을 막아냈다. 그는 격투수를 배웠지만 그들의 수는 너무나도 많았고 그들은 무기를 들고 있었다. 준호는 위기에 처했다. 김준호, 내까진 놈이 감히 김대호 회장님을 건드려? 여기서 죽어라. 조직원 중 한 명이 칼을 들고 준호를 향해 달려들었다. 준호는 간신히 칼날을 피했지만 그의 팔에 깊은 상처가 났다. 피가 흘러내렸다. 그는 뒤로 물러서며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하지만 그의 등 뒤에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때 집무실 문이 다시 열리고 박진호가 나타났다. 그는 아직 몸이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의 손에는 낡은 야구 방망이가 들려 있었다. 박진호는 조직원들을 보자마자 거친 눈빛으로 달려들었다. 이 개자식들아, 감히 이준호를 건드려 다 죽여버릴 거야. 박진호는 야구 방망이를 휘둘러 조직원들을 쓰러뜨렸다. 그의 움직임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의 주먹과 방망이는 정확하고 강력했다. 그는 조직원들을 쓰러뜨리며 준호에게 다가왔다. 박진호, 여긴 왜 왔어? 아직 몸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잖아. 준호는 박진호의 무모한 행동에 놀랐다. 닥쳐, 내 동생의 복수를 위해 너 같은 놈이 필요하다고. 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박진호는 준호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동료애가 담겨 있었다. 준호와 박진호는 함께 조직원들에게 맞섰다. 준호는 의사로서의 뛰어난 판단력과 민첩한 몸놀림으로 조직원들의 공격을 피하고 박진호는 거친 주먹과 야구 방망이로 조직원들을 제압했다. 그들은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며 완벽한 호흡을 보여주었다. 마치 오랫동안 함께 싸워온 전사들처럼 말이다. 하지만 조직원들의 수는 너무나도 많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증원되었다. 준호와 박진호는 점점 지쳐갔다. 그때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선우가 미리 경찰에 연락을 해놓은 것이었다. 경찰들이 들이닥치자 조직원들은 당황한 듯 도망치기 시작했다. 선우는 경찰들과 함께 집무실로 들어섰다. 그는 준호와 박진호의 모습을 보고 안도했다. 김준호, 박진호 씨, 괜찮아요? 선우가 다급하게 물었다. 괜찮아. 선우야, 내 덕분에 살았다. 준호는 피 흘리는 팔을 붙잡으며 말했다. 박진호는 선우를 노려봤다. 이 새끼, 여기까지 따라왔군. 선우는 박진호의 말을 무시하고 준호를 부축했다. 경찰들은 도망치던 조직원들을 체포하고 집무실 주변을 통제했다. 준호는 선우에게 김대호 회장의 비리 증거 자료를 담은 USB를 건넸다. 선우야, 이 안에 김대호 회장의 모든 죄가 담겨 있어. 서연이의 죽음에 대한 진실도. 선우는 USB를 받아들고 준호를 바라봤다. 알았어. 이 모든 것을 세상에 밝혀낼게. 김대호 회장은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거야. 박진호는 준호를 부축하고 나가는 선우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준호에게서 서연의 그림자를 보았다. 자신과 서연이 하지 못했던 복수를
준호가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보았다. 그는 준호와 함께 싸워야 했다. 10년 전 그날의 비극을 끝내기 위해 이준호의 집무실 습격 사건은 김대호 회장의 경고이자 동시에 그의 실체를 만천에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박진호가 아니었다면 준호는 심각한 위험에 처했을 것이 분명했다. 경찰들이 현장을 수습하는 동안 선우는 준호의 팔에 난 상처를 살폈다. 그의 표정에는 분노와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김준호, 제정신이야. 너 혼자 뭘 하겠다고 이렇게 무모하게 덤벼. 큰일 날 뻔했잖아. 선우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다. 준호는 아픈 팔을 붙잡으며 선우를 바라봤다. 어쩔 수 없었어. 김대호는 내가 가진 증거를 눈치챘을 거야. 내가 직접 막아야 했어. 그렇다고 내 목숨까지 걸 필요는 없잖아. 이건 너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이제부터는 나에게 맡겨. 검사로서 김대호의 모든 죄를 낱낱이 파헤칠 거야. 그리고 박진호 씨도 당신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도록 내가 도울게. 선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박진호는 선우의 말을 듣고 코웃음 쳤다. 흥, 검사 나부랭이가 뭘 어쩐다고. 김대호는 네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거대한 놈이야. 그리고 내 죄는 내가 알아서 해. 네 도움이 필요 없어. 박진호 씨, 당신은 김서연 씨의 오빠잖아. 그녀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야 할 책임이 있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 선우는 박진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박진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10년간 짊어져 왔던 죄책감과 고통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날 이후 준호와 선우, 그리고 박진호는 김대호 회장의 거대한 그림자와 맞서 싸우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선우는 준호가 건넨 USB에 담긴 증거 자료들을 바탕으로 김대호 회장과 흑룡파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그는 검찰 내부의 부패한 세력과도 맞서 싸워야 했다. 김대호 회장의 그림자는 검찰 조직 내부까지 깊숙이 침투해 있었기 때문이다. 선우의 수사팀은 수많은 방해 공작과 위협에 시달렸다. 심지어 그의 목숨을 노리는 테러 시도까지 있었다. 하지만 선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정의로운 신념과 준호와의 우정, 그리고 서연의 억울한 죽음이 그를 끊임없이 재촉했다. 민주는 병원에서 박진호의 상처를 치료하며 그에게 접근하려 했다. 박진호는 여전히 준호에게 거친 말을 내뱉고 그를 밀어냈지만 그의 눈빛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 준호는 박진호가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깊은 상처와 죄책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박진호에게 서연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싶었다. 서연이 어떤 아이였는지, 어떤 꿈을 꾸었는지, 그 모든 것을 알고 싶었다. 서연이는 어떤 아이였습니까? 준호가 조용히 물었다. 박진호는 준호의 질문에 잠시 멈칫했다. 그의 시선은 창밖의 푸른 하늘을 향했다. 그 아이는 나보다 훨씬 더 밝고 똑똑한 아이였어. 호기심도 많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지. 어릴 적에 헤어진 후에 다시 만났을 때 그녀는 기자 지망생이었어. 세상을 바꾸고 싶다고 했지. 나는 그런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어. 박진호의 목소리는 다시 떨렸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준호는 박진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서연의 모습을 다시 떠올렸다. 그녀는 언제나 밝고 긍정적인 아이였다. 꿈 많고 열정적인 그녀의 모습은 준호에게 큰 위로와 기쁨을 주었다. 준호는 서연과의 추억을 회상하며 씁쓸하게 웃었다. 그녀는 내게도 빛 같은 존재였어. 그녀가 죽은 후
내 삶은 완전히 무너졌어. 모든 것이 의미 없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이제 당신을 만나고 나서 그녀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 나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거야. 박진호는 준호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을 열었다. 그는 준호에게 김대호 회장의 사업 방식, 흑룡파의 조직 구조, 그리고 김대호 회장의 비리를 감추는 데 사용된 은밀한 수법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김대호는 단순한 깡패가 아니야. 그는 머리가 비상한 놈이지. 그는 자신의 모든 죄를 법망에서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완벽하게 설계했어. 그의 뒤에는 거대한 법률팀과 언론 조작팀이 있어. 그리고 그는 검찰 내부에도 자신의 사람들을 심어놨어. 쉽지 않을 거야. 박진호는 경고했다. 준호는 박진호가 제공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김대호 회장의 비리 네트워크를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그는 김대호 회장이 뇌물을 통해 매수한 정치인, 검사, 언론인들의 명단을 확보했다. 그들의 이름은 대한민국 사회의 유명 인사들이었다. 준호는 그들의 실체에 경악했다. 김대호 회장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사회의 모든 분야에 독을 퍼뜨리고 있었다. 선우는 준호가 제공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김대호 회장과 연루된 인물들을 하나하나씩 수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김대호 회장의 사무실과 자택을 덮쳤다. 그의 수사팀은 김대호 회장의 비자금 내역, 불법적인 사업 계약서, 그리고 해외 유령 회사들과의 자금 흐름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했다. 하지만 김대호 회장은 이미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자신의 흔적을 지우는데 능숙한 인물이었다. 그들은 김대호 회장의 노트북과 휴대폰에서 아무런 증거도 찾아내지 못했다. 젠장, 김대호는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어. 선우는 분노했다. 준호는 선우를 진정시키고 말했다. 아니, 아직 희망이 있어. 김대호가 숨긴 진짜 증거는 따로 있을 거야. 박진호 씨가 말해준 것을 기억해. 김대호는 자신의 모든 죄를 기록해둔 비밀 장부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 비밀 장부, 선우의 눈이 커졌다. 응, 박진호 씨 말에 따르면 김대호는 자신의 모든 불법적인 거래와 비자금 내역, 그리고 그가 저지른 살인 사건들을 꼼꼼하게 기록해둔 장부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 그 장부는 김대호만이 아는 비밀 금고에 숨겨져 있을 거야. 준호는 설명했다. 문제는 그 비밀 장부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었다. 김대호 회장은 자신의 비밀 금고의 위치를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다. 준호와 선우는 박진호에게 비밀 금고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다시 협력을 요청했다. 박진호는 김대호 회장의 집무실 내부 구조와 그가 물건을 숨기는 습관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김대호는 항상 자신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중요한 것을 숨겨. 그리고 그는 미신을 믿는 편이라 특이한 곳에 숨길 수도 있어. 박진호는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다. 선우는 박진호의 진술을 토대로 김대호 회장의 집무실을 다시 한번 정밀 수색하기로 결정했다. 준호는 선우에게 김대호 회장의 집무실 도면을 구해달라고 요청했다. 건축가로서의 그의 지식과 경험이 필요했다. 준호는 도면을 보며 김대호 회장의 심리를 분석했다. 그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은 어디일까?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곳은 어디일까? 며칠 후 선우의 수사팀은 김대호 회장의 집무실을 다시 덮쳤다. 준호와 박진호도 함께 동행했다. 박진호는 준호에게 집무실의 곳곳을 설명하며 김대호 회장의 습관을 알려주었다. 준호는 도면을 보며 집무실의 모든 벽과 바닥, 천장을 꼼꼼하게 살폈다. 그는 숨겨진 공간이나 비밀 통로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 그때 새보미가 갑자기 킁킁거리며 한쪽 벽을 긁기 시작했다. 새보미는 준호의 잃어버린 보미처럼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일반적인 개가 감지할 수 없는 미세한 진동이나 에너지의 흐름을 감지할 수 있었다. 준호는 새보미의 행동에 직감했다. 그곳에 무언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새보미야, 여기야? 준호가 새보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다. 새보미는 낑낑거리며 벽을 계속 긁었다. 준호는 새보미가 가리키는 벽을 자세히 살폈다. 그곳은 낡은 책장이 놓여 있는 곳이었다. 평범한 책장처럼 보였지만 준호는 건축가의 예리한 눈으로 미세한 틈새와 불규칙한 부분을 찾아냈다. 여기에 뭔가가 있어. 준호가 소리쳤다. 선우와 수사팀은 준호가 가리키는 벽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책장을 옮기고 벽을 두드렸다. 그때 이성철이 개발한 특수장비가 벽에서 미세한 진동을 감지했다. 그것은 얇은 금속판이 숨겨져 있다는 신호였다. 수사팀은 벽을 부셨다. 벽 안에는 철문으로 된 작은 금고가 숨겨져 있었다. 찾았다. 비밀 금고야. 선우가 환호했다. 하지만 금고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보호되어 있었다. 지문인식, 홍채인식, 그리고 복잡한 비밀번호까지. 이성철은 금고의 보안 시스템을 해제하기 위해 애썼지만 쉽지 않았다. 그때 새보미가 다시 낑낑거리며 이성철의 손에 들린 노트북 화면을 긁기 시작했다. 새보미는 화면에 표시된 복잡한 패턴 중 특정 지점을 가리키는 듯했다. 민주는 새보미의 행동에 직감했다. 새보미는 금고의 보안 시스템의 약점을 알려주고 있었다. 그는 새보미가 가리키는 패턴을 분석하고 이성철에게 그곳에 해킹 코드를 주입하라고 지시했다. 비빅 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의 보안 시스템이 해제되었다. 금고 문이 열리자 그 안에는 두툼한 가죽 장부 하나가 놓여 있었다. 비밀 장부였다. 장부 안에는 김대호 회장의 모든 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수십 년간 저지른 불법적인 사업, 비자금 내역, 그리고 김서연의 죽음을 포함한 수많은 살인 사건들의 증거들까지. 준호는 장부를 펼치고 서연의 이름이 적힌 페이지를 찾아냈다. 그곳에는 서연의 죽음이 교통사고로 위장된 살인 사건이라는 증거와 함께 김대호 회장의 지시,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준호는 장부를 들고 김대호 회장을 노려봤다. 김대호 회장은 자신의 모든 죄가 드러난 것에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다시 비웃었다. 겨우 그거냐? 그딴 장부 하나로 나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김대호야.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김대호라고. 너희는 나를 건드릴 수 없어. 김대호 회장은 오만하게 소리쳤다. 선우는 김대호 회장에게 체포영장을 들이밀었다. 김대호 회장, 당신을 살인 및 비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모든 것은 끝났어. 김대호 회장은 분노의 치를 떨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그는 결국 선우의 손에 체포되었다. 그의 부하들도 모두 제압되었다. 하지만 김대호 회장은 끝까지 발악했다. 그는 끌려나가면서 준호를 향해 소리쳤다. 이준호, 내까진 놈이 감히 나를 건드려? 너도 곧 후회하게 될 거야. 내가 가진 것은 네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야. 섀도우 그룹이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준호는 김대호 회장의 말에 섬뜩함을 느꼈다. 섀도우 그룹이라니. 그는 김대호 회장의 뒤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거대한 세력이 숨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박진호는 김대호 회장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씁쓸하게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10년간 그를 짓눌렀던 죄책감의 무게가 조금이나마 덜어진 듯 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불안감이 그를 덮쳐왔다. 섀도우 그룹이라는 이름은 그에게도 낯설지 않았다. 그는 김대호 회장이
간혹 그 이름들을 언급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다. 준호는 박진호에게 다가갔다. 박진호 씨,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 섀도우 그룹이 대체 뭐야? 김대호 회장 뒤에 또 다른 배후가 있는 거야? 박진호는 고개를 저었다. 나도 자세히는 몰라. 김대호가 간혹 그 이름을 언급하긴 했지만 그들은 김대호보다 훨씬 더 거대한 존재들이야.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존재들이지. 나는 김대호가 가진 비밀을 다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박진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선우는 준호의 어깨를 잡았다. 김준호, 일단 이 모든 것을 정리하자. 김대호 회장의 체포로 세상은 떠들썩할 거야. 너와 박진호 씨는 당분간 안전한 곳에 숨어 있어야 해. 섀도우 그룹이라는 존재가 진짜라면 그들은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준호는 선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팔에 난 상처를 바라봤다. 이 모든 것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서연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냈지만 아직 그녀의 진짜 원수는 잡히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그 원수는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존재일 수도 있었다. 민주는 새보미를 끌어안았다. 새보미는 그의 품에 안겨 가늘게 떨고 있었다. 그는 새보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신에게 속삭였다.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서연아, 너의 억울한 죽음과 이 모든 비극의 배후를 반드시 밝혀낼 거야. 그의 눈빛은 다시 한번 타올랐다. 그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김대호 회장이 섀도우 그룹이라는 이름을 언급했을 때 이준호의 등골은 오싹했다. 그것은 마치 차갑고 거대한 그림자가 그의 뒤를 덮쳐오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직감했다. 강태상과 그림자 그룹이 인공지진을 일으키려 했던 일들이 단순한 지역적인 음모가 아니라 훨씬 더 거대한 세력의 일부였음을. 서연의 죽음, 박진호의 상처,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의 배후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진짜 흑막이 숨어 있었다. 준호는 김대호 회장의 체포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오만함을 후회했다. 선우는 김대호 회장의 사건을 처리하며 밤낮 없이 바빴다. 김대호 회장의 체포는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들었다. 그의 비리와 잔혹한 범죄 행각이 낱낱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언론은 연일 김대호 회장의 악행을 보도했고 그는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하지만 선우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다. 김대호 회장이 체포되기 전 던진 섀도우 그룹이라는 이름이 계속 그의 뇌리를 맴돌았기 때문이다. 준호는 병원에서 박진호의 상처를 치료하며 섀도우 그룹에 대한 정보를 캐려했다. 박진호는 김대호 회장이 가끔 그 이름을 언급하긴 했지만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는 자세히 알지 못했다. 그들은 김대호보다 훨씬 더 거대한 존재들이었어. 김대호조차 그들에게 굽신거렸지. 그들은 그림자처럼 움직였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어. 나는 그저 김대호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야. 박진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준호는 박진호의 말에서 섀도우 그룹이 김대호 회장보다 훨씬 더 위험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의 해킹 실력을 이용하여 섀도우 그룹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다. 그는 전 세계의 지하 네트워크와 다크웹을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섀도우 그룹은 이름처럼 그림자 같은 존재들이었다. 그들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었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조직처럼 말이다. 그때 준호의 곁을 지키던 새보미가 갑자기 불안하게 낑낑거렸다. 새보미는 준호의 노트북 화면에 나타난 특정 암호 코드를 향해 코를 들이댔다. 그 코드는 준호가 이전에 접했던 어떤 해킹 코드와도 달랐다. 그것은 마치 고대의 언어와 첨단 기술이 뒤섞인 듯한 복잡하고 기이한 형태였다.
준호는 새 보미의 행동에 직감했다. 이것이 섀도우 그룹의 흔적일 것이라고. 새 보미는 일반적인 개가 감지할 수 없는 미세한 에너지의 흐름과 진동을 감지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준호의 잃어버린 보미처럼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준호는 새 보미가 가리키는 암호 코드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는 밤낮 없이 그 암호 해독에 매달렸다. 그의 눈은 피로로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의 의지는 더욱 강해졌다. 며칠 밤낮의 사투 끝에 준호는 마침내 암호 코드를 해독하는 데 성공했다. 암호 속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섀도우 그룹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존재해왔던 고대의 비밀 조직이었다. 그들은 인류 문명의 흥망성쇠를 조종하며 막대한 부와 권력을 축적해왔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 전 세계를 자신들의 통제에 두고 인류를 노예로 삼는 것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잔인한 짓도 마다하지 않았다.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도시를 파괴하며 정부를 전복시키는 것까지.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인공지진 기술을 이용하여 도시를 파괴하고 재건축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을 취해왔다는 사실이었다. 강태상과 그림자 그룹이 개발했던 지하 지진 감지 시스템은 섀도우 그룹의 고대 기술을 모방한 것에 불과했다. 섀도우 그룹은 지구의 에너지 흐름을 제어하여 자연재해를 일으키는 고대의 주술과 첨단 과학 기술을 결합한 형태의 지구 에너지 제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단순히 지반을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핵심 에너지 흐름을 직접 제어하여 대규모의 재앙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이다. 서연의 죽음, 그리고 그의 가족이 겪었던 비극 또한 이들의 소행이었다. 준호는 이 사실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즉시 선우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선우는 민준의 이야기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 말도 안 돼. 인류의 역사를 조종하는 고대의 비밀 조직이라니. 이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선우의 목소리는 격앙되었다. 맞아. 그들은 김대호보다 훨씬 더 위험한 존재들이야. 그들은 모든 것을 조작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막아야 해. 그들의 계획을 저지해야 해. 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민준과 선우는 섀도우 그룹의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마지막 작전을 계획했다. 준호가 해독한 암호 코드 속에는 섀도우 그룹이 인공지진 시스템의 최종 점검을 할 장소에 대한 단서가 숨겨져 있었다. 그곳은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깊은 산속에 숨겨진 고대의 신전이었다. 신전은 첨단 기술과 고대의 주술이 결합된 형태로 강력한 에너지 보호막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섀도우 그룹은 그곳에서 지구의 에너지 흐름을 제어하고 전 세계 주요 도시에 동시다발적으로 인공지진을 일으켜 문명을 파괴하고 자신들의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었다. 선우는 특수수사팀을 소집하여 신전을 급습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신전은 삼엄한 경비 시스템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들의 부하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다. 준호는 자신의 해킹 실력과 새 보미의 능력을 이용하여 신전의 에너지 보호막을 무력화시키고 선우의 수사팀이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해야 했다. 작전 당일 준호는 새 보미를 데리고 선우의 수사팀 그리고 이성철과 함께 고대의 신전으로 향했다. 밤은 칠흑 같았고 신전은 어둠 속에 고요히 잠들어 있었다. 민준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의 곁에는 새 보미가 있었다. 새 보미는 준호의 발치에 바싹 붙어 그의 움직임을 따랐다. 그녀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듯했다. 신전 외곽에 도착하자 준호는 이성철이 개발한 특수장비를 이용하여 신전의 에너지 보호막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이성철은 준호가 새 보미를 통해 감지한 고대의 울림 패턴을 기반으로
에너지 보호막의 약점을 찾아냈다. 새보미는 불안하게 낑낑거리며 특정 주파수에 반응했다. 그것은 보호막의 주파수와 일치하는 듯했다. 준호는 새보미의 도움으로 보호막의 주파수를 역추적하고 해킹 코드를 주입했다. 응 하는 소리와 함께 신전의 에너지 보호막이 불안정하게 흔들렸다. 삐빅 하는 소리와 함께 보호막이 해제되었다. 준호는 성공했다. 선우야, 보호막이 해제됐어. 지금이야. 진입해. 준호가 소리쳤다. 선우는 특수수사팀을 이끌고 신전 안으로 진입했다. 그들은 섀도우 그룹의 경비병들과 격렬한 총격전을 벌였다. 총성이 밤하늘을 가득 채웠고 고대의 신전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준호는 새보미를 데리고 신전 내부로 진입했다. 그의 목표는 섀도우 그룹의 최고위층 리더 블랙스모크가 있는 제어실이었다. 그곳에서 그를 막아야 했다. 신전 내부는 미로처럼 복잡했고 고대의 주술적인 상징들이 곳곳에 새겨져 있었다. 민주는 새보미를 앞세우고 조심스럽게 복도를 걸었다. 새보미는 준호의 발치에서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리며 준호에게 다가오는 위험을 경고했다. 준호는 새보미의 경고에 따라 몸을 숨기거나 발소리를 줄였다. 새보미는 그의 눈 역할을 해주었다. 그는 새보미의 안내를 따라 제어실로 향했다. 마침내 그들은 제어실 앞에 도착했다. 제어실 문은 거대한 돌문으로 고대의 상징들이 새겨져 있었다. 이성철은 돌문의 잠금 장치를 해독하기 위해 애썼지만 쉽지 않았다. 그때 새보미가 돌문 앞에서 지저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발로 돌문의 특정 지점을 가리켰다. 준호는 새보미가 가리키는 곳에 손을 대고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다. 그곳에는 희미하게 빛나는 작은 균열이 있었다. 준호는 그 균열에 자신의 손을 대고 고대의 울림을 감지하려 했다. 그는 새보미를 통해 배웠던 감각으로 균열 속의 에너지 흐름을 읽으려 했다. 응 하는 소리와 함께 돌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준호는 성공했다. 제어실 안에는 블랙스모크가 거대한 수정구를 앞에 두고 서 있었다. 수정구 안에는 지구의 에너지 흐름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그것은 곧 거대한 폭발을 일으킬 듯했다. 블랙스모크는 민준을 보자마자 비웃었다. 그의 얼굴은 가면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잔인함으로 가득했다. 이준호, 내까짓게 감히 나를 막으려 들어. 이미 늦었어. 이제 곧 인공지진이 발생할 거야. 인류 문명은 폐허가 될 것이다. 너의 부모처럼 너도 여기서 죽을 것이다. 블랙스모크는 강력한 주술적인 힘으로 준호를 공격했다. 준호는 블랙스모크의 공격을 피하고 그의 팔을 꺾어 수정구를 빼앗으려 했다. 그들은 제어실 안에서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블랙스모크는 상상 이상으로 강력하고 노련한 주술사였다. 그는 준호를 향해 고대의 주술을 퍼부었고 준호는 그의 마법에 의해 몸이 묶이거나 정신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팔에 깊은 상처가 났다. 피가 흘러내렸다. 이 자식이 내 계획을 망치려 하지 마라. 블랙스모크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준호는 블랙스모크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쳤지만 블랙스모크의 힘은 강했다. 그의 숨통이 조여왔다. 그때 새보미가 블랙스모크의 다리를 물고 늘어졌다. 블랙스모크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새보미를 뿌리치려 했다. 그 순간 준호는 블랙스모크의 소나귀에서 벗어나 수정구로 달려갔다. 그는 수정구의 에너지를 억제하고 고대의 주술을 무력화시키려 했다. 그는 새보미가 알려준 고대의 울림의 약점을 공략했다. 응 하는 소리와 함께 수정구의 에너지가 불안정하게 흔들렸다.
삐빅 하는 소리와 함께 시스템의 가동이 멈췄다. 거대한 울림이 잦아들었다. 인공 지진이 중지되었다. 전 세계는 위험에서 벗어났다. 준호는 쓰러져 숨을 몰아쉬었다. 블랙스모크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준호를 노려봤다. 네가 내 모든 것을 망쳤어. 블랙스모크는 준호에게 달려들었다. 그 순간 선우와 특수 수사팀이 제어실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블랙스모크를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다. 블랙스모크, 당신을 살인 및 테러 예비 음모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모든 것은 끝났어. 선우는 블랙스모크에게 체포영장을 들이밀었다. 블랙스모크는 분노의 치를 떨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그는 결국 선우의 손에 체포되었다. 그의 부하들도 모두 제압되었다. 섀도우 그룹의 모든 죄가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준호는 새보미를 끌어안았다. 새보미는 그의 품에 안겨 가늘게 떨고 있었다. 새보미의 다리에는 블랙스모크에게 물린 상처가 남아 있었다. 새보미야, 괜찮아? 아팠지? 미안해. 준호는 새보미의 상처를 어루만졌다. 새보미는 준호의 얼굴을 핥으며 그를 위로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안도감과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는 새보미 덕분에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었다. 새보미는 그의 수호자이자 그를 빛으로 이끌어준 존재였다. 준호는 새보미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다. 새보미는 다리에 입은 상처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했다. 다행히 심각한 상처는 아니었다. 준호는 새보미의 옆에 앉아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의 밤은 평화롭고 고요했다. 그는 강태산과 그림자, 그리고 블랙스모크까지 심판대에 세웠다. 그의 부모님의 억울함을 풀어주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다. 그리고 전 세계를 위협하는 고대의 그림자를 물리쳤다. 민준의 삶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평화를 찾았다. 그는 보미와 새 보미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며 보미 재단을 통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펼쳤다. 그의 건축은 사람들의 삶을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들었고 그의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그는 진정한 영웅이자 빛의 상징이 되었다. 민주는 새 보미와 함께 보미 재단에서 사람들을 도왔다. 그들은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함께 세상을 변화시켜 나갔다. 민주는 보미를 통해 잃어버렸던 가족의 의미를 되찾았고 그의 삶은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채워졌다. 그의 이야기는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피어난 가장 아름다운 꽃이었다. 민주는 이제 완전한 평화를 얻었다. 그의 마음은 더 이상 슬픔이나 고통으로 가득 차지 않았다. 그곳에는 오직 사랑과 희망,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기운만이 충만했다. 그는 새 보미와 함께 빛 속에서 영원히 행복할 것이었다. 블랙스모크의 체포는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섀도우 그룹이라는 국제범죄 조직의 실체가 만천에 공개되었다. 그들은 전 세계를 무대로 불법적인 광물 채굴과 인공지진 기술을 이용하여 막대한 이익을 취해왔으며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악마 같은 존재들이었다. 언론은 연일 그들의 잔혹한 만행을 보도했고 세계 각국은 섀도우 그룹의 잔당들을 추적하고 체포하기 위해 공조 수사에 나섰다. 이준호는 그 모든 진실을 밝혀낸 영웅으로 추앙받았다. 하지만 준호의 마음은 복잡했다. 승리했지만 그의 영혼은 지쳐 있었다. 그는 김대호 회장과 블랙스모크, 그리고 그들의 비리 네트워크를 파헤치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었다. 특히 김서연의 죽음과 박진호의 희생은 그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박진호는 블랙스모크와의 마지막 대결에서
준호를 구하고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다. 준호는 박진호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박진호는 준호의 품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그의 눈은 서연의 흉터와 똑같은 별 모양 흉터를 간직하고 있었고 그 눈빛은 준호를 향한 깊은 신뢰와 안도감을 담고 있었다. 준호는 박진호의 죽음 앞에서 오열했다. 그의 삶에 들어와 그를 어둠에서 건져내고 그의 부모님과 서연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한 영웅. 그 모든 것이 박진호 덕분이었다. 박진호는 준호의 잃어버린 가족이자 그의 영원한 수호자였다. 박진호의 죽음은 준호에게 다시 한번 깊은 좌절감을 안겨주었다. 그는 또다시 사랑하는 존재를 잃었다는 슬픔에 잠겼다. 그의 부모님, 서연, 그리고 박진호. 그들은 모두 그의 곁을 떠났다. 준호는 자신의 삶이 저주받았다고 생각했다. 그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그를 떠나갔다. 선우와 이성철은 준호의 곁을 지켰다. 그들은 준호의 슬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다. 선우는 박진호의 장례를 치르는 것을 도왔다. 박진호는 서연의 옆에 묻혔다. 준호는 박진호와 서연의 무덤 앞에서 한참 동안 서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서연아, 진호야, 정말 고마웠어. 너희 덕분에 내가 살아남았고 모든 진실을 밝혀낼 수 있었어. 너희는 내게 가족이었어. 영원히 잊지 않을게. 사랑해. 준호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의 마음속에 깊이 박혔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듯했다. 그들은 그에게 슬픔을 주었지만 동시에 치유와 희망을 주었다. 박진호의 죽음 이후 준호는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그는 의사로서의 일도 섀도우 그룹의 잔당을 추적하는 일도 모두 멈췄다. 그는 자신의 작은 오피스텔에 틀어박혀 서연과 박진호와의 추억을 되새겼다. 박진호가 누워있던 병실 침대, 함께 조사했던 자료들, 그리고 새 보미가 짖었던 것일 한 구석까지. 모든 것이 그에게 그들을 떠올리게 했다. 선우와 이성철은 준호의 상태를 걱정했다. 그들은 준호를 찾아와 위로하고 격려했다. 이준호, 너는 할 일을 다 했어. 너는 영웅이야. 이제 좀 쉬어. 그리고 그들은 네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거야. 선우는 준호의 어깨를 토닥였다. 준호는 그들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깊은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그는 그들을 잃은 상실감에 빠져 허우적거렸다. 그의 밤은 다시 악몽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이제 그 악몽 속에는 울림 대신 서연과 박진호의 슬픈 눈빛이 그를 맴돌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준호는 꿈속에서 서연과 박진호를 만났다. 그들은 그의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서연은 밝게 빛나는 눈으로 준호를 바라봤고 박진호는 든든하게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들은 준호에게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는 어딘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희미하게 빛나는 문이 있었다. 서연과 박진호는 그 문을 향해 걸어갔다. 준호는 그들을 따라 문을 향해 걸어갔지만 그들은 문턱을 넘어섰고 준호는 더 이상 갈 수 없었다. 서연과 박진호는 그를 돌아보며 밝게 웃었다. 그리고는 손을 흔들며 말했다. 준호 오빠,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는 이제 자유로워요. 그리고 오빠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준호는 꿈에서 깨어나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희망의 눈물이었다. 그들은 그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한 것이었다. 그에게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고. 준호는 그들의 메시지를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살아서는 안 되었다.
그는 그들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고 그들이 남긴 메시지대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준호는 다시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먼저 서연과 박진호의 무덤을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 서연이 가장 좋아했던 꽃과 박진호가 가장 좋아했던 야구공을 놓아주었다. 서연아, 진호야, 너희 덕분에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 너희가 남긴 메시지대로 행복하게 살아갈게. 그리고 너희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 세상에 정의와 희망을 심는 일을 계속할게. 영원히 잊지 않을게. 나의 수호자들. 준호는 다시 의사의 길을 걸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의술은 이전과 달랐다. 그는 더 이상 단순히 환자를 치료하는데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의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의술을 펼치고 싶었다. 그는 특히 재난 상황에서 사람들을 구하고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데 주력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재난의학 및 심리치료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주력했다. 준호는 선우와 함께 희망재단을 설립했다. 희망재단은 자연재해 및 인공지진 피해자들을 돕고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하며 동물보호 및 유기견 구조 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였다. 준호는 재단의 대표로서 자신의 재능과 재산을 기부했고 선우는 재단의 법률 고문으로서 그를 도왔다. 이성철 역시 재단의 기술 고문으로 참여하여 재난 예방 및 구조 시스템 개발에 기여했다. 그들은 서연과 박진호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자 했다. 희망재단은 빠르게 성장했다. 준호의 뛰어난 의술과 재난의학 시스템 개발 능력, 선우의 법률 지식과 정의로운 신념, 그리고 이성철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시너지를 발휘했다. 그들은 재난 피해자들에게 의료 지원 및 심리 치료를 지원하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했으며 동물들에게 사랑과 보살핌을 주었다. 그들은 희생된 이들의 이름을 걸고 세상에 희망을 심어주었다. 준호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선우와 이성철, 그리고 희망재단의 수많은 동료들이 있었다. 그들은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함께 세상을 변화시켜 나갔다. 준호는 서연과 박진호의 희생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용기, 그리고 삶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는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다. 그는 빛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었다. 하지만 준호의 싸움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섀도우 그룹의 잔당들은 여전히 세상 곳곳에 숨어 있었고 그들은 복수를 꿈꾸고 있었다. 그들은 희망재단의 활동을 방해하고 준호에게 위협을 가했다. 준호는 그들과의 피할 수 없는 싸움을 계속해야 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그를 믿고 지지해주는 동료들이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서연과 박진호의 사랑과 희생이 살아있었다. 어느 날 밤 준호는 서연과 박진호의 무덤 앞에서 조용히 섰다. 달빛이 무덤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준호는 그들의 사진을 쓰다듬었다. 서연아, 진호야, 너희 덕분에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됐어. 너희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어. 나는 너희의 이름을 걸고 이 세상을 더욱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거야. 너희는 나의 영원한 수호자들이야. 그때 준호의 발치에 작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준호는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서 있었다. 그 강아지는 보미와 같은 골든 리트리버 종이었고 눈은 뿌옇게 흐려져 앞을 보지 못하는 듯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보미의 눈빛과 똑같았다. 희미하게 빛나는 알 수 없는 영롱함. 준호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감동에 휩싸였다. 그는 그 강아지에게 다가갔다.
강아지는 준호의 발소리에 움찔했지만 이내 준호의 손길에 몸을 기댔다. 준호는 그 강아지를 품에 안았다. 그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마치 봄이가 다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다. 준호는 그 강아지에게 세연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세연은 준호의 삶에 다시 찾아온 희망이자 그들의 마지막 선물이었다. 세연은 준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준호의 그림자처럼 그를 따랐고 준호가 지쳐 보이면 그의 다리에 머리를 비비거나 낮은 소리로 낑낑거리며 그를 위로했다. 세연은 준호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준호는 세연을 통해 서연과 박진호의 사랑과 희생을 다시 한번 느꼈다. 준호는 세연과 함께 섀도우 그룹의 잔당을 추적하는 데 나섰다. 세연은 준호의 곁에서 그의 눈 역할을 해주었다. 세연은 섀도우 그룹의 자녀 진동을 감지하고 준호에게 그들의 숨겨진 거점을 알려주었다. 준호는 세연의 안내를 따라 섀도우 그룹의 잔당들을 하나하나씩 소탕해 나갔다. 선우와 이성철도 준호를 도왔다. 그들은 함께 힘을 합쳐 섀도우 그룹의 뿌리를 뽑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수많은 난관과 위험이 있었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세연이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서연과 박진호의 사랑과 희생이 살아있었다. 그는 정의를 위해 싸웠고 희망을 위해 나아갔다. 그리고 마침내 섀도우 그룹의 모든 잔당들이 체포되었다. 그들의 모든 죄가 세상에 드러났고 그들은 합당한 처벌을 받았다. 이준호의 삶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다. 섀도우 그룹의 모든 잔당이 심판대에 서고 그들의 악행이 낱낱이 밝혀지면서 세상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준호는 희망재단의 대표로서 재난 예방 및 복구 시스템 개발에 더욱 매진했다. 그의 기술은 수많은 생명을 구하며 빛을 발했고 그의 이름은 희망과 용기의 상징이 되었다. 선우는 검사로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원칙을 지키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했고 이성철은 재단의 기술 고문으로서 준호를 든든하게 지원했다. 세연은 준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준호의 그림자처럼 그를 따랐고 준호가 지쳐 보이면 그의 다리에 머리를 비비거나 낮은 소리로 낑낑거리며 그를 위로했다. 세연은 준호에게 봄이와 서연 그리고 박진호의 사랑과 희생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고 준호는 그 존재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 세연은 단순한 강아지가 아니었다. 그는 준호의 잃어버린 가족이자 그의 영원한 동반자였다. 어느덧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희망재단은 이제 국내를 넘어 국제적인 재난구호 및 동물보호단체로 발돋움했다. 준호는 전 세계를 다니며 자신의 재난의학 기술을 전파하고 재난지역의 복구를 도왔다. 그의 이름은 희망과 용기의 상징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의 밤은 평온하고 고요했다. 그는 진정한 의미의 평화를 찾았다. 하지만 평화는 영원하지 않았다. 섀도우 그룹의 창시자이자 블랙스모크를 조종했던 진정한 흑막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의 이름은 마스터 제이였다. 마스터 제이는 섀도우 그룹의 모든 계획을 설계하고 그들을 움직였던 궁극적인 배후였다. 그는 고대의 신비로운 힘과 첨단 과학 기술을 결합하여 전 세계를 자신들의 손아귀에 넣으려 했다. 그는 전설 속의 인물처럼 여겨졌지만 그 존재는 실제했다. 마스터 제이는 과거 인류 문명의 멸망을 직접 목격했으며 인류는 스스로를 파괴할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인류를 자신들의 통제해 두어 진정한 질서를 부여하려 했다. 그의 방식은 파괴와 재건을 통한 완전한 지배였다. 마스터 제이는 준호가 자신들의 계획을 수포로 돌리자 준호를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준호가 가진 지구 에너지 제어 시스템에 대한 지식과 고대의 울림을 감지하는 능력을 두려워했다.
준호가 자신들의 존재를 너무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스터 제이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자신의 비밀 요원들을 동원하여 준호를 노렸다. 그들은 사회의 모든 계층에 침투해 있었고 그들의 손길은 준호의 주변을 옥죄기 시작했다. 준호는 알 수 없는 위협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그의 곁을 지키던 세연이 다시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세연은 특정 진동에 반응하며 준호를 경고했다. 그 진동은 블랙 스모크가 사용했던 인공 지진파보다 훨씬 더 미세하고 강력했으며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듯한 고대의 속삭임 같았다. 준호는 직감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선우는 준호의 불안감을 감지하고 마스터 제이의 존재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국제경찰 조직인 인터폴과 협력하여 섀도우 그룹의 잔당들을 신문하고 마스터 제이의 흔적을 쫓았다. 이성철은 세연이 감지하는 진동을 분석하여 그 진동의 근원을 추적했다. 그들은 마스터 제이가 사용하는 인공지진 기술이 고대의 주술과 첨단 과학 기술이 결합된 형태를 넘어 지구의 핵심 에너지를 직접 제어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들은 단순히 집안을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생명력을 제어하여 자연재해를 일으키는 것이었다. 마스터 제이는 준호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의 요원들은 준호의 주변을 맴돌며 그를 감시했고 준호의 활동을 방해했다. 희망재단의 주요 프로젝트들이 방해받고 재단 직원들이 위협을 당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심지어 세연까지 노리는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준호는 자신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직접 마스터 제이와 맞서기로 결심했다. 준호는 선우와 이성철에게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다. 마스터 제이를 막아야 해. 그들의 최종 목표는 전 세계를 파괴하고 자신들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야. 나는 그들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걸 거야. 선우는 준호의 결의에 찬 눈빛을 보며 걱정했다. 이준호, 그들은 상상 이상으로 강력한 존재들이야. 혼자서는 힘들 거야. 알아. 하지만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내 곁에는 너희가 있고 세연이가 있어. 그리고 보미와 서연이, 진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나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해. 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준호, 선우, 이성철은 마스터 제이의 봉어지를 찾아냈다. 그곳은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깊은 바다 아래에 숨겨진 고대의 해저 신전이었다. 신전은 첨단 기술과 고대의 주술이 결합된 형태로 강력한 에너지 보호막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마스터 제이는 그곳에서 지구의 핵심 에너지를 제어하고 대규모의 자연재해를 일으킬 계획을 꾸미고 있었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 전 세계 주요 도시에 동시다발적으로 인공지진과 쓰나미를 일으켜 문명을 파괴하고 자신들의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것이었다. 준호는 세연을 데리고 선우와 이성철과 함께 해저 신전으로 향했다. 밤은 칠흑 같았고 바다는 고요히 잠들어 있었다. 준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의 곁에는 세연이 있었다. 세연은 준호의 발치에 바싹 붙어 그의 움직임을 따랐다. 해저 신전 외곽에 도착하자 준호는 이성철이 개발한 특수장비를 이용하여 신전의 에너지 보호막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이성철은 준호가 세연을 통해 감지한 고대의 속삭임 패턴을 기반으로 에너지 보호막의 약점을 찾아냈다. 준호는 세연의 도움으로 보호막의 주파수를 역추적하고 해킹 코드를 주입했다. 응 하는 소리와 함께 신전의 에너지 보호막이 불안정하게 흔들렸다. 삐빅 하는 소리와 함께 보호막이 해제되었다. 준호는 성공했다. 선우야, 보호막이 해제됐어. 지금이야. 진입해. 준호가 소리쳤다. 선우는 특수수사팀을 이끌고 신전 안으로 진입했다.
그들은 마스터 제이의 경비병들과 격렬한 총격전을 벌였다. 총성이 바닷속으로 퍼져나갔고 고대의 해저 신전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준호는 세연을 데리고 신전 내부로 진입했다. 그의 목표는 마스터 제이가 있는 제어실이었다. 그곳에서 그를 막아야 했다. 신전 내부는 미로처럼 복잡했고 고대의 주술적인 상징들이 곳곳에 새겨져 있었다. 준호는 세연을 앞세우고 조심스럽게 복도를 걸었다. 세연은 준호의 발치에서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리며 준호에게 다가오는 위험을 경고했다. 준호는 세연의 경고에 따라 몸을 숨기거나 발소리를 줄였다. 세연은 그의 눈 역할을 해주었다. 그는 세연의 안내를 따라 제어실로 향했다. 마침내 그들은 제어실 앞에 도착했다. 제어실 문은 거대한 돌문으로 고대의 상징들이 새겨져 있었다. 이성철은 돌문의 잠금 장치를 해독하기 위해 애썼지만 쉽지 않았다. 그때 세연이 돌문 앞에서 지저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발로 돌문의 특정 지점을 가리켰다. 준호는 세연이 가리키는 곳에 손을 대고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다. 그곳에는 희미하게 빛나는 작은 균열이 있었다. 준호는 그 균열에 자신의 손을 대고 고대의 속삭임을 감지하려 했다. 그는 세연을 통해 배웠던 감각으로 균열 속의 에너지 흐름을 읽으려 했다. 응 하는 소리와 함께 돌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준호는 성공했다. 제어실 안에는 마스터 제이가 거대한 수정구를 앞에 두고 서 있었다. 수정구 안에는 지구의 핵심 에너지 흐름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그것은 곧 거대한 폭발을 일으킬 듯했다. 마스터 제이는 준호를 보자마자 비웃었다. 그의 얼굴은 가면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잔인함으로 가득했다. 이준호, 내까짓게 감히 나를 막으려 들어. 이미 늦었어. 이제 곧 인공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할 거야. 인류 문명은 폐허가 될 것이다. 네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질 것이다. 마스터 제이는 강력한 주술적인 힘으로 준호를 공격했다. 준호는 마스터 제이의 공격을 피하고 그의 팔을 꺾어 수정구를 빼앗으려 했다. 그들은 제어실 안에서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마스터 제이는 상상 이상으로 강력하고 노련한 주술사였다. 그는 준호를 향해 고대의 주술을 퍼부었고 준호는 그의 마법에 의해 몸이 묶이거나 정신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팔에 깊은 상처가 났다. 피가 흘러내렸다. 이 자식이 내 계획을 망치려 하지 마라. 마스터 제이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준호는 마스터 제이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쳤지만 마스터 제이의 힘은 강했다. 그의 숨통이 조여왔다. 그때 세연이 마스터 제이의 다리를 물고 늘어졌다. 마스터 제이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세연을 뿌리치려 했다. 그 순간 준호는 마스터 제이의 소나귀에서 벗어나 수정구로 달려갔다. 그는 수정구의 에너지를 억제하고 고대의 주술을 무력화시키려 했다. 그는 세연이 알려준 고대의 속삭임의 약점을 공략했다. 웅 하는 소리와 함께 수정구의 에너지가 불안정하게 흔들렸다. 삐빅 하는 소리와 함께 시스템의 가동이 멈췄다. 거대한 속삭임이 잦아들었다. 인공지진과 쓰나미가 중지되었다. 전 세계는 위험에서 벗어났다. 준호는 쓰러져 숨을 몰아쉬었다. 마스터 제이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준호를 노려봤다. 네가 내 모든 것을 망쳤어. 마스터 제이는 준호에게 달려들었다. 그 순간 선우와 특수 수사팀이 제어실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마스터 제이를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다. 마스터 제이, 당신을 살인 및 테러 예비 음모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모든 것은 끝났어. 선우는 마스터 제이에게
체포영장을 들이밀었다. 마스터 제이는 분노의 치를 떨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그는 결국 선우의 손에 체포되었다. 그의 부하들도 모두 제압되었다. 섀도우 그룹의 모든 죄가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준호는 세연을 끌어안았다. 세연은 그의 품에 안겨 가늘게 떨고 있었다. 세연의 다리에는 마스터 제이에게 물린 상처가 남아 있었다. 세연아, 괜찮아? 아팠지? 미안해. 준호는 세연의 상처를 어루만졌다. 세연은 준호의 얼굴을 핥으며 그를 위로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안도감과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는 세연 덕분에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었다. 세연은 그의 수호자이자 그를 빛으로 이끌어준 존재였다. 준호는 세연을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다. 세연은 다리에 입은 상처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했다. 다행히 심각한 상처는 아니었다. 준호는 세연의 옆에 앉아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의 밤은 평화롭고 고요했다. 그는 김대호 회장과 블랙스모크, 그리고 마스터 제이까지 심판대에 세웠다. 그의 부모님, 서연, 박진호의 억울함을 풀어주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다. 그리고 전 세계를 위협하는 고대의 그림자를 물리쳤다. 이준호의 삶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평화를 찾았다. 그는 보미와 서연, 박진호, 그리고 세연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며 희망재단을 통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펼쳤다. 그의 의술은 사람들의 삶을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들었고 그의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그는 진정한 영웅이자 빛의 상징이 되었다. 준호는 세연과 함께 희망재단에서 사람들을 도왔다. 그들은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함께 세상을 변화시켜 나갔다. 준호는 보미와 서연, 박진호를 통해 잃어버렸던 가족의 의미를 되찾았고 그의 삶은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채워졌다. 그의 이야기는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피어난 가장 아름다운 꽃이었다. 준호는 이제 완전한 평화를 얻었다. 그의 마음은 더 이상 슬픔이나 고통으로 가득 차지 않았다. 그곳에는 오직 사랑과 희망,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기운만이 충만했다. 그는 세연과 함께 빛 속에서 영원히 행복할 것이었다.